연설을 듣고 야, 한국 사람으로서 어떻게 저렇게 연설을 잘할 수 있을까라고 감탄을 했습니다. 그 한 일주일 뒤에 박정희 후보가 똑같은 장소에서 연설을 했어요. 근데 박 대통령은 원래 이 대중연설을 잘 못합니다. 연설하기 시작하기 전에 좀 머뭇머뭇하더니 나는 어떤 야당 후보처럼 이 말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연설을 시작하더라고요. 그걸 들으려니까 조금 어색했습니다. 그럼 연설도 재미가 없었어요. 대중연설은 선동적으로 해야 재밌는 거 아닙니까? 이분은 대중연설을 마치 시정연설 하는 것처럼 숫자를 가지고 그동안의 경제개발이 얼마나 성공했느냐 하는 것을 쭉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그 정치 연설 들으러 가는 사람들은 그런 거 싫어하죠. 좀 웃기기도 하고 좀 과장도 하고 거짓말도 해가지고 사람들을 격동시켜야 되는데, 박 대통령은 그게 체질이 안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뭐 어쨌든 그 선거에서는 이겼어요. 박 대통령이 선거에 이기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을? 그때 90만 표 차이로 이겼어요. 그 며칠 뒤에 김종필 씨를 부르면서 김종필 씨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내가 일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표를 이것까지 안 줄 수가 있느냐? 90만 표밖에 못 받은 데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사실은 또 그때 광고 선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만약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으면 졌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박 대통령은 국민들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한 배신감을 느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절대로 앞으로 국민들한테 이런 식으로 표를 구걸하지 않겠다. 이런 선거 한 번 더 하면 나라가 간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그 선거를 거치면서 박 대통령은 국민들한테 상당히 섭섭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국민들한테 표를 달라고 하는 선거를 하다가 보면은 이 경제가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다. 선거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공약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디에는 다리 놓아준다, 도로 닦는다, 공장 지어준다, 이거 다 만족시키려고 하는 경제가 거들날 겁니다. 차라리 내가 욕을 먹더라도 독재를 잘하는 욕을 먹더라도 이런 선거 안 하겠다 하는 그 결심이 바로 김대중 씨와의 대결에서 선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년 뒤에, 1년 남짓 해가지고 7.4 공동성명한 직후에 1972년 10월 17일, 10월 유신을 통해서 장기 집권으로 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직선제 없애버리고 통일 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이라고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체육관에서 모여가지고 그것도 단일 후보로 표를 던지는, 그래서 박 대통령이 거기에 90% 이상을 99%의 득표로서 당선이 되는, 어떻게 보면 북한하고 비슷한 그런 선거로 가버립니다. 그 대신 모든 국력을 경제개발에 집중을 해가지고 1970년대에 굉장한 중화공업 국가를 만든 것이죠. 그걸로 가게 된 그 심리적 동기가 김대중과의 대결에서 느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대중 씨는 유신 선포가 되니까 그때 마침 외국에 가 있었습니다. 김영삼 씨도 외국에 가 있었어요. 김영삼은 귀국하고 김대중 씨는 귀국하지 않고 미국, 일본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다가 바로 일본에서 북한의 조종을 받는 이 세력과 손을 잡았습니다. 이게 김대중 씨로서는 큰 실수죠. 원래 또 북한은 그런 공격에는 아주 능숙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뭘 만들기로 했느냐 하면 한민통이라는 조직입니다. 한민통이라는 조직은 북한의 지령을 받는 일본에 사는 제일교포들을 하고 김대중 씨가 손을 잡아가지고 한민통을 만든다 해가지고 결성식을 8월 15일로 예정했을 때 8월 8일이죠. 8월 9일인가 납치됐습니다. 그게 1973년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김대중 납치 사건 얘기가 나오죠. 김대중 씨는 납치 사건 때 살아났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납치 사건은 워낙 큰 국제적인 사건이 되기 때문에 또 미국
정부가 김대중 씨를 살리려고 개입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김대중 씨가 한국을 대표하는 민주투사로 국제적으로 유명해지는 결정적 사건이 됐습니다. 또 이 사건은 박 대통령한테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바로 그 1년 뒤에 무슨 일이 생기느냐. 73년에 김대중 납치 사건, 1974년 8월 15일 날 국립극장에서 문세광이가 박정희를 죽이기 위해서 쐈다가 박정희는 살고 옆에 있는 유경수 여사를 죽게 만드는 사건과도 연결이 돼요. 문세광이가 왜 박정희를 손해로 마음이 생겼느냐 하면 김대중 납치 사건을 보고 이 박정희라는 사람 나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북한 공작원하고 딱 연결이 돼가지고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다 연결이 돼요. 동시에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시니까 박 대통령 또한 50대 이제 중반쯤 되는 나이에 배우자를 잃으니까 마음도 쓸쓸하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판단에 좀 허리 구석이 많고 말년에 가면은 차지철 그리고 김재규 암투도 있고 해가지고 그 사이에서 11.6 사건이 나옵니다. 11.6 사건. 그래서 박정희, 김대중 이 두 사람의 대결은 아주 숙명적인 대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11.6 사건이 났어요.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11.6 사건 나고 나서 최규하 대통령이 우리 개헌한다. 그래서 이제는 직선제로 갑니다. 하는 개헌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래 되니까 삼김씨, 김종필, 김영삼, 김대중 이 사람들이 다 나도 이제 찬스가 왔다 해가지고 서로 1980년 봄에 정치를 재개를 하니까 또 사회가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국 사태도 나고 이 동국제강에서도 막 대규모 이 노사분규가 일어나고 하는 과정에서 사회가 혼란하고 또 경제 위기가 같이 왔습니다. 제2차 오일쇼크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장군 그룹이 정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신군부, 소위 신군부가 등장해요. 이 과정에서 광주 사태가 생깁니다. 그리고 김대중 씨는 감옥으로 가고 김영삼 씨는 연금이 되고 김종필도 부패 혐의로 잡혀가서 재산을 다 뺏기고 하는 1980년에 그 소용돌이가 일어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삼김시대가 끝난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삼김이라는 건 그 지지 세력이 아주 강해요. 이 지지 세력이 강하면 그 정치인이 간단하게 감옥에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정치 생명이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이 세 사람이 그 뒤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지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역. 부산은 김영삼, 호남은 김대중, 충청도는 JP 이런 식으로 절대적 지지자가 있으면은 오래 갑니다. 그래서 모든 정치는 지방이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정치는 로컬이다. 정치인들이 뭘 하든지 절대적 지지 기반이 하나 있어야 된다. 지역적 기반이 있어야 정치인은 성공한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걸 아주 실증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삼김씨는 지금 이제 비로소 물리적으로 끝나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삼김씨는 언제 끝났느냐 하면 2003년에 초에 김대중 시대, 김대중 정부 시절이 끝나면서 김영삼, 김대중 그리고 김종필 시대도 갔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김종필 씨는 뭐 전직 총리지만 그 뒤에도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가 이제 김대중 씨의 죽음을 계기로 해가지고 물질적으로 이제 물리적으로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대중 씨의 행적에서 보면 아주 특이한 면이 있어요. 박정희 전두환 정부 때는 아주 용감하게 맞섰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박정희라는 사람이 지금은 제가 뭐 박정희 하지만 박정희 정권 시절에 박정희 뒤에 존칭감 붙인 사람이 있었습니까? 겁이 나서 그렇게 못했죠. 또 존경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 무서운 박 대통령하고 속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도 지지 기반 하나 가지고 맞섰던 사람이